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검은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의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달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란의 제재 부활,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G20의 회담 등 따라잡아야 할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달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 경제 흐름, 그리고 투자의 맥락을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3%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20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700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이 팔자세 이어갑니다. 이는 금융투자 위주로 팔자세가 이어지는 듯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6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팔자세고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증시는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의 투자자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0.07%대 오르고 있습니다. 6,980선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대 상승 중이고요. 2,716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는 지속 강세입니다. 미국의 10월 민간 부분 취업자 수 호조이기 때문인데요. 달러 인덱스 현재는 0.16%대 하락하고 있고요. 56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눌려서 눌리고 있지만 이 시각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0.24%대 상승 중이고요. 1217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EIA가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 소식을 밝히면서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현재는 65.0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바닥을 찾았다는 전망 때문일까요? 강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60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6%대 상승하면서 24,979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는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하방 국면을 맞이한 건데요. 계속해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한데요. 자신이 내건 전략적 공약에 제 발등에 찍히고 있는 트럼프의 중간선거 결과의 전망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더욱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부쩍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대규모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전 종목에 추가 관세가 붙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저녁에 폭스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과 좋은 거래를 할 것이고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고갈시켜 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애매하게도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이 협상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2,570억 달러치의 관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12월 초에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중국산 제품에 이 새로운 대규모적인 추가 관세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현재 7월과 8월 이번 올해 두 차례 나눠서 500억 달러 규모의 이 중국산 제품 1,100여 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 10% 관세 부과를 현재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도 이에 맞서서 지금 1,100억 달러 규모의 이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앞서서 현재 총 합해보면 2,500억 달러치 관세를 매긴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새로 2,570억 달러치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요, 이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모두 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아르헨티나의 이 수도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두 정상 간의 별도 회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국유 기업의 제재 조치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좀 어떤 반응을 내보이고 있나요? 네, 현재 지금 중국은요, 무역 관계의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 중국 측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지금 미국 상무부가 29일 국가안보회의 이유로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 사실상 이 푸젠진화 반도체가 자신들이 기술을 훔쳤다라고 사실상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제재 조치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요, 법정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 특히 중국의 기업들이 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를 열심히 이거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외쳐왔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이 지식재산권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근의 조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의 새로 관세를 준비 중이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 뉴욕 3대 지수가 반등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좀 불안정한 곡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무역에 대해서 가장 역할을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가 당연히 이제 항공업체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항공업체 보잉사 주가가 29일 날 6.5%나 하락을 하면서 2016년 2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에 대한 전략은요,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함께 훑어볼 텐데요. 두 번째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권력 지도를 뒤흔들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세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펼치는 전략이 이 미국의 분열을 키우면서
엄청난 이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죠. 이 반이민 정책을 재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민자 행렬을 가리키는 캐러밴 저지에 이 대규모적인 군병력을 배치하고요.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든 시민권을 줬던 이 헌법적인 규정까지 이 손보겠다며 오로지 보수 세력을 위해서 좀 결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증오 범죄를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난만 현재 지금 받은 뿐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 논란을 좀 감수하면서까지 이 출생 시민권을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요. 이 중간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초강경 이민 정책을 이제 계속 쟁점화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 측만이라도 오로지 나에게 이 표를 오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보 성향의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 발언에 대해서 발표 시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법적 주장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 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민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오폴드는요, AP통신에서 이는 다음 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캐러밴 이슈 관련해서 트럼프의 선거용 쇼가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어진 증오 범죄들도 사실 다 모두 이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슈로요. 반이민 정책을 상정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의 이 중미 출신의 난민 수천 명이요. 미국을 향해 북진하는 캐러밴, 아까 말씀드렸던 캐러밴을 좀 형성을 하자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쪽에 지금 5천 명 이상의 군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요. 이 선거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이 캐러밴을 둘러싼 공포 조성 전략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번 선거를 캐러밴 선거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좀 사업가적인 이러한 영향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워싱턴 정가에서는요, 이 뻔한 논란과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이민 정치 프레임과 이에 기댄 이 캐러밴 반대 구호가 열세인 선거판에서 공화당을 구할 회심의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평가도 좀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이요, 이 캐러밴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설과 이 증오의 정치언어를 쏟아붓는 것이 최근 발생한 이 반트럼프 인사들에 대한 이 소포, 이 폭탄 배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유대교 이 회당의 총기 난사 등을 초래했다라는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 정치가 극우 인사들을 좀 부추기면서 이 미국의 충격을 빠뜨린 대형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 언론의 분석이 적잖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언론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유대인 회당 총기 참사 현장을 방문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거의 대거 초청에 불응한 상태입니다. 이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 현지에서는 더 이상의 증오는 안 된다라면서 이 트럼프 반대 시위에 천여 명이 참가를 하면서 트럼프 측근들이 천여 명을 참가하면서 반 트럼프에 대한 이런 그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시위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이제 쌍방으로 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 2일 전에 11월 4일이죠. 이란 제재 복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란 제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5일간 어떤 행보를 걸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일 텐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두 가지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봤을 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수에는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 매매 전략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크루드 오일 일봉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의 일봉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증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지난해 글로벌 수요가 좀 약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장. 선물 기준으로는 사실상 좀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66달러를 깨게 되면 64.80까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전날 라인을 제가 단 하나도 수정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맞아 떨어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 저가를 좀 제가 맞춰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이면 이 하방 전략을 짜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기 낙폭이 지금 꽤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64.8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사실상 지금은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1월 4일 대이란 제재가 이제 발효가 됩니다. 유가가 당초 예상했던 이 방향의 반대로 급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는 하방 지지 라인이 63.45 라인입니다. 이 마지막 하단 라인에 있는 게 63.45인데요. 이 63.45가 이 하방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현재 64.80 이 두 번째 윗단 라인에 이 64.80을 깨고 하락을 한다면 목표가 자리는 63.45달러 위에 잡으셔야 된다. 즉 이 하단과 이 윗상단 이 두 라인에서 이 안에서 조금 매매를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깨지 못하고 64.80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점을 조금 유념을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전략을 좀 짜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스닥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600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면서 6,705포인트를 종가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가로 만약에 하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 전환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705포인트에서 현재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6,827포인트가 주요 라인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 반등을 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점 역시 6,99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지금 역시 6,995포인트를 돌파시키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사실상 조금 상회를 하긴 했지만요. 이 주요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뚫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다음 돌파 이 시도의 저항 라인 뚫릴 가능성은 사실상 조금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83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다가 다시 6,995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7,000포인트 윗상단에 7,175포인트까지 이 상승 추세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애플의 실적 부진 등의 주요 이슈가 하방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좀 하방 쪽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6,827포인트 자리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특히 우리 은수 멘토님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잘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환율이 7일 안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제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관련 이슈들 챙겨보면서 오늘장에 대해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ODM 업체인 윙테크가 네덜란드 반도체 부품사인 넥스페리아 인수에 나섰습니다. 윙테크는 어떤 기업이고 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에 손을 뻗은 것인지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불리는 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상하이 자화가 현재까지 40%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자화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 할 거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제장은 상해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할 것 없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상해 같은 경우에도 2,600선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34.74포인트, 그러니까 1.35%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행히 2,600선을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1.46%, 7,482선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도 15포인트, 1.24% 오른, 1275.57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어쨌든 2,600선 위쪽으로 올라탔다라는 거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안심을 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변동성은 좀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오늘 2.4% 정도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는 0.52% 일단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시장은 뭐 요즘에 이제 2번 개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는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시 이후에는 이제 중국 선물 그리고 10시 25분, 10시 30분 이후에는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에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윙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쪽이 반도체 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가 좀 올라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이제 각 국가에서 커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사양 산업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주가 그렇게 뭐 예전부터 주력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조선은 유럽 쪽 거기 이제 뭐 선사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경기가 발달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조업 쪽에 속하는 이제 조선업들이 임금 상승을 결국에는 견디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시아 이머징 쪽에 대한 이제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수주를 뭐 더 적은 단가에 따가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제 조선업이 사양 산업을 진행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 쪽에서 받아왔고 일본 쪽도 이제 뭐 진행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기술력이랑 그다음에 이제 임금 단가 이런 부분들로 노동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가져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뺏기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4차 산업 발달이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일단 뭐 키워나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큰 흐름 안에서 일단은 윈텍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립한 거는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이 좀 넘어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장성 이제 쪽에 이제 설립된 윙테크고 그다음에 이제 샤오미랑 화이 등 이제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주요 이제 위탁 생산 업체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수년간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 ODM 기업자 중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주요 고객사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샤오미랑 화이, 레노버, 메이츠 등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외에 지금 노트북 그리고 이제 뭐 VR 차량용 사물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 전자제품까지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단은 직원이 한 3,500명 그리고 17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글로벌리하게 커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창업주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75년생 올해로 이제 42살이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글로벌 진출을 꾀하려는 그러한 이제 기업의 DNA를 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윈테크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미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등 주요 스마트폰 기업들의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윈테크가 눈독 들이고 있는 넥스페리아는 어떤 기업이한지 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 우선 넥스페리아는 이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기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넥스페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머연의 본사가 이제 소재한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는 일단은 뭐 좀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도에 일단은 27억만 달러의 중국 기업 이제 주도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애플, 삼성, 델, 휴레파커드 뭐 이름만 되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주요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중에서 일부 지분만 윈테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차츰 중국 투자들 중에 이 넥스페리아가 지분을 차례로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윈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넥스페리아 지분 인수를 희망한다라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윈테크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 증시에서 6개월간 이제 거래 정지가 중지되었던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윈테크가 이 넥스페리아를 인수하려고 안가님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도 이제 뭐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굴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반도체 자립도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ZT 사건, 유호 사건 이후로 반도체 기술의 자금력,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좀 깨달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더욱더 인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테크 같은 경우가 지난 24일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주식 발행이랑 그다음에 현물 지급 방식으로 251억 5,300만 위안, 그러니까 한 36억 달러 정도의 이제 넥스페리아 지분을 인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 자체로는 긍정적인 뉴스겠지만 국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여타 이제 반도체 벤더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이러한 기업들을 좀 알아두시고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이 안 되면은 반도체 시장이 끝난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두 기업이 어쨌든
치고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의 이런 신생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을 비롯해서 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과 중국 주식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하이 자화에 대한 기업 설명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상하이 자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는 좀 오래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용품 기업으로 중국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좀 불리는데요. 년도로 보면은 1898년 이제 홍콩 화장품 공장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색조 화장품을 내놓는 제품군은 상당히 좀 넓혔고요. 이 밖에 이제 메이저진 같은 경우 중국 브랜드 타바이2와 이제 협력을 해서 사탕만 립글로스 이게 이제 2초 만에 완판되는 대박을 터뜨리면서 상당히 중국 내의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좀 인지도와 그다음에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 시장까지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상하이 자화의 현재 실적은 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올 들어서 한 40%에 가까운 수익 증가세를 이룬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29일 날, 그러니까 10월 말일쯤에 해서 이제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한 9.5%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상당히 좋게 올랐습니다. 37.98%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이제 좀 오른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 브랜드 쪽, 그리고 젊은 브랜드, 그리고 세분화 브랜드를 추구를 하면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요한 마케팅 수단을 좀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랑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앞서 마케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제품군 자체는 상당히 이제 젊은 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제품 업그레이드랑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맞춤형 이제 마케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식은 사실 우리 국내 화장품 업계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화장품 업계들 좀 어떤 동향을 보여주고 있나요? 사실 중국 로컬 기업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은 국내 화장품 기업에는 그렇게 나이스한 소식은 아니다라고 이제 투자분들이 대부분 인식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니면 국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이 기업들이 2013년도, 14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 랠리를 강하게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수주 컨셉에서 중국 수출주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서 성장을 상당히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중국 관련된 화장품, 최근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사업보고서에 추가 사업 내역을 추가할 때, 제약바이오였지만 그 전만 2013년도 이후, 14년, 15년, 이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화장품을 한다라고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목적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중국 화장품 시장이 컸었고, 핫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들을 까놓고 보면은 사실 몇 개의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 이렇게 이익을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로컬 기업들의 화장품 그 퀄리티 그리고 선호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내 수출 화장품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국내와 이제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글로벌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같이 놓고 봐야 되는, 사실 오늘 주제로 위에서 이제 뭐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이 화장품을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국내에서 이제 좋다라고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 R&D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빠르게 따라왔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뭐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 대응 방향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롱숏 전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관련된 기업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안적인 그리고 좀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뽑아본 건데요. 일단은 뭐 상품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화장품 관련된 기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여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고 이 코너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포트폴리오에 중국 화장품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 중국 화장품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비중, 포션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55% 상승하면서 2617포인트 이어가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급등했다고 합니다. 1% 급등하면서 25,228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슈는요, 현재 자금력을 키워가고 있는 윙테크 반도체 기업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들어볼 기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으로 좀 뽑아봤고요. 화능국제전력이라는 기업입니다. 중국의 대표 이제 화력발전 기업으로 계절성 전력수요의 확대에 따른 수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그러한, 코멘트들 그리고 전략이 좀 나왔었는데, LNG 쪽에도 이제 과세가 되면서 다시 석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화력발전, 이쪽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이제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450 위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 위안, 그리고 현저가는 6.100 위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화능전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에 개척해 나가야 여러 가지 과제들, 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찬반 양론 중심에 서 있습니다. 10년을 맞은 암호화폐 시장 내 국내 입장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블록체인 산업 축제에 참석하기 위한 한국을 찾은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의 발언이 국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의 어떤 발언이 시장을 주목하게 만든 것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비트코인 탄생이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암호화폐 시장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해 12월 중순에 1비트코인이 $20,00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기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초강경 규제 대책을 쏟아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해야 되고 암호화폐 공개는 전면 금지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규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구두 방침만으로도 강력한 규제 효과를 냈었습니다. 투기 광풍을 막는 데는 긍정 효과를 누렸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폭발적인 쓰임새가 생길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역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규제에 발목을 잡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체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등 관련 인재와 기술,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규제들 때문에 인재들이 지금 현재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인재들 해외에 나가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30일 ICO 전문 분석업체 ICO 레이팅에 따르면 올 2, 4분기에만 싱가포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7개의 ICO 법인이 설립이 됐었는데 이 중에 16개가 한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 기업에 한해서는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국내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개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나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나가버리고 정상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암호화폐 투자가 난립해 이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입법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 입법을 해줘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미비한 규제 정책 말고도 현재 보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 역시 현재 이 산업에 대한 좀 제동을 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이처럼 급성장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인지 아니면 과거 튤립 열풍과 같은 투기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이제 격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블록체인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일컬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내에서 금지된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제주도의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서로 떼어낼 생각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같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도사로 알려진 오정국 건국대 교수는 ICO가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의 새로운 조달처로 급부상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투기를 부추기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암호화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은 홍익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자산일 뿐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줬습니다. 자,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특히 암호화폐 투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액티브 펀드와 같은 다른 고수익 투자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중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좀 대응책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일단 제주도처럼 단계적인 ICO 허용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정부 규제 원칙의 운식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를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 2013년도부터 주크시를 세제 인하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 크립토밸리로 성공적으로 육성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스위스 정부의 크립토밸리에는 이미 130여 개의 국가들의 인재들이 몰려 있고요. 입주한 블록체인 기업만 170여 곳에 달합니다. 특구 조성 방안으로 ICO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도입 또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법인세 15% 인하, 생활 공간을 겸한 쾌적한 창업 공간, 또 특구 내 자율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또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났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이 유턴하게 된다면 200개 이상인 동아시아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 법률, 회계, 세무, 교육, 마이스 산업, 숙박, 음식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처럼 자금 세탁 방지법과 금융 실명제 등을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용을 한다면 음성적인 자금 유입 등 부작용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찬반 양론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정부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산업입니다. 이를 간과한다면은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에 대한 보완은 정부에서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서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촉발을 어서 빨리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BF 행사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가 한국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여러모로 닮았다고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작다는 점은 물론이고 인근의 적대국과 대치 중인 정치 환경, 그로 인해 젊은이들이 수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는 점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의 12대 총리로 재임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고 엑셀러레이팅에 집중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창업국가 반열에 올린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도 없고 나라를 세울 때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기술과 창의성이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창업국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정부가 한 일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을 통제하지 않는 것, 더 많은 도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복무 3년의 교육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도했던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산업을 일구기 위해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젊은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일례로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3년 동안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드라마틱하게 교육시키고 그 사이 새로운 대학도 만들어 민간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학 교육을 강조했어요. 자, 여러 대학에서 특히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도록 한 결과 이 분야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또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저항했습니다. 거기에 올메르트 전 총리는 인터뷰 중간중간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는 물론 또 자녀도 기아차를 탄다고 말했는데요. 자, 다만 그는 전통 분야를 계속 강화해야지 좋을까 아니면 보다 확장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 필요할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경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입니다. 새로운 산업에서 진출을 하고 또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고 운영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재임 기간에 했던 일은 어찌 보면 민간 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와 맞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부 역할은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패 역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의 80%는 실패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 효율성, 노하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며 이게 축적되었을 때 실패 이후 감행하는 재도전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재도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1년에 2,000에서 3,000개 스타트업이 창립된다면 3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2번, 3번 반복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한국과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스타트업 펀드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스라엘 벤처 투자의 큰손이 요즈마 펀드가 한국과 이스라엘 공동펀드인 YOC 펀드를 조성합니다. 두 나라의 스타트업을 연결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모델입니다. 서울시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ABF 행사에서 에우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자, YOC 펀드의 참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요즈마 에우드 올메르트 컨설팅의 약자로 볼 수 있는 YOC는 이 요즈마 펀드 관계자에 따르면은 현재 고액 자산가가 각종 법인과 접촉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 투자 규모는 350억 원, 투자업계에서는 IOC가 1,000억 원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또 그 규모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즈마 펀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을 연결해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세계적 기술을 교육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요즈마 그룹 아시아 대표는 한국 회사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유대인 네트워크가 나타나 있고 나스닥에 쉽게 상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스라엘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과 공조하면 아시아 시장 진출이 더 쉬워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증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애플과 스타벅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지금이니만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